월 96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나서 남은 돈 55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외곽 어딘가의 반지하 계단 아래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67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이름은 이상국 씨. 아내도 자식도 통장 잔고도 없이 오직 연금 96만 원 하나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국 씨의 하루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하루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뒤 우리 자신의 하루일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4시 반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상국 씨는 요즘 거의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저절로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죠.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국 씨는 잠을 깊이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과 진짜로 자는 것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다고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이 보입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낮습니다. 형광등 하나, 얼룩 몇 개, 모서리에 아주 작게 번진 곰팡이 자국. 매일 아침 같은 천장을 보면서 상국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나?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반지하라서 창이 낮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고양이 발바닥. 그게 전부예요. 이른 새벽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창문 너머가 그냥 어둡습니다. 여름에는 빗물이 창틀을 두드리고 겨울에는 외풍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요. 봄이 와도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이 한 뼘 위에서 흘러가는 곳. 자신은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곳. 상국 씨가 사는 곳은 경북 외곽의 낡은 주택가입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야 해요. 계단은 5칸. 내려가면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상국 씨의 세계가 나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평수로 치면 5평이 조금 넘을까요? 거기서 67 남자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국 씨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입니다. 전기포트를 씁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요.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뜯어서 종이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아침입니다. 밥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 이걸로 하루를 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직 뉴스가 나오기 전 시간이라 홈쇼핑이 나와요. 끄지 않습니다. 상국 씨는 말합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섭거든요. 웃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67살 남자가 무섭다는 게. 하지만 이 반지하 방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공간에 사람 소리가 없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그 텅 빈 느낌이 무서운 거예요. 홈쇼핑 진행자가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겁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혼자인 것 같지 않으니까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창밖을 봅니다. 이 시간대엔 아직 발목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두운 보도블록만 창문 가득합니다.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가끔 창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그 시간 상국 씨한테는
꽤 반가운 일입니다. 수입이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해서 매달 96만 원.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월세 27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 3만 원을 냅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핸드폰 요금을 다 합치면 고정 지출이 벌써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55만 원 남짓. 한 달을 5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18,000원, 여기서 식비, 약값, 교통비, 혹시라도 옷이나 생필품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해요. 55만 원으로요. 장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도 못해요. 버스 타고 가서 카트에 가득 담아오는 그림, 상국 씨한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집 앞 골목 끝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림을 합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7,000원, 두부 하나에 1,500원, 라면 5개 묶음에 3,500원. 이게 일주일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쌀이 좀 있고 집에 묵은 김치가 좀 있고 된장이 좀 있으면 한 달을 버팁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이 있긴 한데 잘 쓰지 않아요. 매번 전기밥솥을 쓰면 전기세가 나오니까 한 번에 직접 밥만이 짓습니다. 쌀 3컵 정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맞춰 붓고 스위치를 눌려요. 국은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있어도 된장국이나 묵은 김치 넣어 끓인 찌개 정도예요. 혼자 먹으니까 많이 해봐야 버리게 되거든요.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아끼는 쪽으로 합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 아니면 맨 김치. 그게 상국 씨의 아침 밥상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는 혼자라는 게 그나마 덜 느껴지거든요. 아직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이라서요. 9시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야 합니다. 방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로 나오면 공기가 달라요. 그냥 바깥 공기인데 상국 씨한테는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나갑니다. 그냥 문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좀 달라지거든요. 상국 씨가 주로 향하는 곳은 동네 복지관입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거기 가면 무료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식판에 밥, 국, 반찬 2-3가지가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엔 사람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3-4-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참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소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지관에서 상국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들 화투를 치거나 3-4-5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상국 씨는 밥을 다 먹고 나면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습니다.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나서 또 처음부터 읽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가야 하니까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신문만큼 품위 있는 도구가 없다고 상국 씨는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복지관 직원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연락이 없으세요? 상국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설명도 없이 그냥 없다고.
사실 상국 씨한테 가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형제가 둘 있어요. 하나는 지방에 살고 하나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젊을 때 사업하다가 돈 문제가 얽혔고 그게 풀리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에서 돈 문제로 틀어진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상국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는데 풀리지 않는 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혼은 43세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그 전까지는 일만 했어요. 건설 현장, 공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는데 모인 게 없었어요. 젊을 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상국 씨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43세 어렵게 만난 아내와 결혼했고 그 후 3년 동안만큼은 상국 씨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오래 앓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46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입니다. 재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워낙 바빴고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당연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면 상국 씨는 걷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트 앞에서 잠깐 서서 유리창 너머 텔레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1시간, 2시간. 다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걷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국 씨한테 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저녁까지 그 시간을 방 안에서만 보내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고 다리가 아파지면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상국 씨한테는 작은 위안이 됩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상국 씨는 매번 잠깐 멈춘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사히 이 하루가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큰 기대가 없는 사람의 소원은 그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상국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힘드냐고요. 오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딱 그 2시간이 제일 길고 힘들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잠은 안 와요. 그렇다고 딱히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뜰 리가 없는데도 자꾸 들여다봅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알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상국 씨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 있을까요? 복지관 번호, 담당 병원 번호, 집주인 번호, 그리고 모르는 번호 몇 개는 스팸 문자 보내오는 곳들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보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누군가한테 나 오늘 좀 힘들었어 하고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게, 그 2글자짜리 답장을 기다릴 상대가 없다는 게, 이 오후 2시간이 상국 씨한테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은 지난 것 같은 느낌. 그 시간을 매일 통과해야 해요.
저녁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계란 하나 풀어 볶음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 한 봉지예요. 냄비를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갑니다.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더 쓸쓸한 것 같아서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상국 씨한테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물 마셔야 소화가 돼. 그게 습관이 돼서 아내가 떠난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녁밥 먹고 나면 꼭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내는 없지만 그 물 한 컵만큼은 아직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꿈에도 나오고 멍하니 천장 보고 있을 때도 생각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가 한숨 한 번 내쉬고 그걸로 끝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20년이 지나다 보니 슬픔도 단련이 된 모양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씻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은 환기가 잘 안 돼서 늘 축축해요. 겨울엔 특히 심하죠. 온수는 나오는데 수압이 약합니다. 샤워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수도세가 아깝기도 하고 수압이 약하면 몸 씻기도 귀찮아지거든요. 빨리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습니다. 씻고 나면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3가지예요. 약봉지를 하나씩 뜯을 때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오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말을 몇 마디나 했나? 복지관 직원한테 잘 먹었습니다. 슈퍼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게 다예요. 어떤 날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목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 느낌. 자기 목소리가 낯선 느낌. 상국 씨가 정말 무섭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고독사냐고요? 물론 그게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해요.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방에 누워 있는 것. 그게 더 무섭다고요. 2년 전 겨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가 넘었는데 병원에 갈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걷다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약을 사러 나가려 해도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곳이 없었어요. 119를 부르기엔 독감이라서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물을 마시고 누워서 버텼어요.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살았다였대요. 살았다는 게 기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도였어요. 아, 이번엔 넘겼구나.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사흘 동안 열이 더 올라갔다면,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면,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이 나라에 상국 씨 같은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통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상국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독거노인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200만 명. 그중 상당수가
월 8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상국 씨는 그나마 국민연금, 기초연금 96만 원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고독사 통계도 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숨을 거둡니다.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주가 지나서 이웃이 냄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나오고 사라지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뒤에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꿈꿨던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국 씨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막노동 현장에서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실패,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한 세대가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국 씨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요. 대단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봄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반지하라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햇살 한 줌. 그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평생 일했고 평생 성실했고 이제 67이 돼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게 햇살 한 줌이에요. 우리는 종종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금 계산하고 적금 들고 부동산 생각하고 하지만 상국 씨 세대는 그걸 준비할 여유가 없이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서울 시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그런 처지라면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국 씨는 오늘도 그 방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떴을 거예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커피 믹스 한 봉지를 종이컵에 부었을 거고 홈쇼핑 소리를 배경으로 창문 너머 보도블록을 봤을 겁니다.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오후에 동네를 걷다가 반지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을 겁니다.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먹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약새 알을 먹고 누웠을 겁니다. 오늘 말을 몇 마디나 했나 생각하면서요. 극적인 것도 없어요. 누가 봐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일매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크게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반지하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게 상국 씨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아직 상국 씨 같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문자 한 통이 그날 들은 유일한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진짜 하루,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달 처음으로 혼자 통장을 열어봤을 때 그 느낌. 숫자는 거기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뭘 얼마씩 써야 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남편 있을 때는 우리 살림이었는데 이제는 내 살림이 된 거고,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딱 그 상황이야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은 60대 여성분들이 혼자 살 때 실제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 하나하나 진짜 숫자로 짚어드릴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실제 식비부터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전부 꺼내 놓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딱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잠깐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중 혼자 사는 분의 비율이 무려 36%예요. 셋 중에 하나가 혼자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계청 생명표 기준으로 60대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미 86세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혼자가 되셨다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년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하세요. 왜 막연하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딱 1년 그 시간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돈 문제로도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숙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하던 보험 납입이며 자동차 보험 갱신이며 관리비 이체 설정이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혼자 챙기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갔어? 하고 깜짝 놀란다고요. 내가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줄어있는 느낌, 그게 처음에는 정말 무섭다고 하셨어요. 맞죠? 충청도에 사시는 김순분 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 있을 때는 고지서가 와도 여보, 이거 좀 봐줘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자기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지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목별로 하나씩 다 꺼내 볼 거예요. 현실 숫자 그대로요. 먼저 식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사니까 식비가 반으로 줄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살면 식비 효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식재료가 소량 단위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부 한 모 사도 혼자서 한 번에 다 못 먹고 배추 한 포기 사도 혼자서 다 쓰기 전에 물러지고 요거트 한 팩 사도 유통기한 안에 못 먹어서 버리게 되고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면 은근히 낭비가 생겨요. 그리고 혼자라서 요리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뭐 해줄까 하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혼자 먹을 거 만들자니 귀찮아서 대충
라면 하나 끓이거나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아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3년 기준을 보면 60대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월 평균 식비가 약 27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외식을 전혀 안 하고 집밥만 먹었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자녀나 손주랑 외식 한 번, 오랜 친구랑 점심 한 번, 경로당에서 회비 내고 같이 밥 한 번 이러다 보면 쉽게 40만 원을 넘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식비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 기준으로 검소하게 드시면 30만 원, 사회생활 유지하면서 보통 수준으로 드시면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영양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라면이나 김치 하나로 때우면 절대 안 돼요. 단백질 챙기고 칼슘 챙기고 근육 유지해야 나중에 근감소증 오는 걸 늦출 수 있어요. 60대 이후로 근육이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비를 너무 아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히는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식비에서 무리하게 줄이려다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의료비로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주거비로 넘어가 볼게요. 주거비는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한데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자가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랑 월세로 사시는 경우예요. 먼저 자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리비만 해도 보통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여름 겨울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봄 가을에도 10만 원 내외는 나와요. 여기에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따로 또 나오고요. 혼자 살면 사용량이 줄기는 하지만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전기세 기본요금이 최소 1만 6천 원이고 가스도 기본요금이 있어요. 거기에 재산세도 1년에 한두 번 나오죠. 이걸 월 단위로 나눠보면 자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주거 관련 비용이 한 달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온다고 보셔야 해요. 혹시 방 2칸, 3칸짜리 아파트를 혼자 쓰고 계신다면 작은 집으로 줄이는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큰 집을 혼자 유지하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청소나 관리도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75세 이상이 되면 큰 아파트 청소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제는 나중에 따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은 일단 현실 비용 얘기를 계속할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소형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대 40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이에요.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전세나 반전세로 가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지방이나 중소도시라면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에도 나오지만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고려해야 하니까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관리비, 공과금 더하면 월세 사시는 분은 주거비만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리해보면 주거비는 자가 소유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월세라면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으로 잡으셔야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항목,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플 때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60대 여성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이에요. 이 네 가지가 60대 이상
여성 만성질환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의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30회 이상이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병원 간다는 거잖아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병원을 꼭 가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은 한 달치씩 받아야 하니까 매달 외래 진료가 기본이고 3개월에 한 번 혈액 검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씩은 꼭 나와요. 여기에 치과,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넘고 틀니에도 틀니 종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까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 부담이 개당 30만 원 이상은 해요. 게다가 임플란트가 2개로 끝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치아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60대부터는 매년 치과 관련 비용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적립해 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만큼 현실이에요.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노화는 기본이고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해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어느 정도 되지만 렌즈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져요. 정형외과도 있어요. 무릎 연골, 허리 디스크, 어깨 이런 것들이 60대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주사 맞거나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도 다 돈이에요. 실손의료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의료비 충격이 덜하긴 해요. 근데 실손보험도 60대 이상이 되면 갱신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보험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아깝고 해지하자니 막상 아팠을 때가 무섭고 이 딜레마 여러분도 느끼시죠? 현실적인 월 의료비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물으면 평소에 특별히 아프지 않은 다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간 포함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근데 치과, 안과, 정형외과, 한방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연간 평균을 내보면 60대 여성 기준으로 연간 의료비가 평균 18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나와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3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수술이나 입원이 한 번 생기면 이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의료비는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잡고 따로 의료 예비비를 매달 10만 원씩은 모아두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아프면 더 무서워요. 2배로 무섭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나 아파하면 같이 병원 데려가주고 수술 동의서도 같이 사인해주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주고 퇴원하면 집에서 돌봐줬잖아요.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병원 예약도 혼자, 수술 결정도 혼자, 퇴원 후 집에서 회복도 혼자, 밥도 혼자 차려 먹어야 하고요. 그 외로움이 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사회적 고립이 면역력을 낮추고 회복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60대 여성 혼자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이 곧 돈이거든요. 진짜로요. 자, 교통비와 통신비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교통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다면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가 적용되니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버스, 택시, 가끔 고속버스나 기차 이런 거 타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와요. 지방에 사신다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하니까 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차 유지비가 꽤 커요. 자동차 보험, 유류비, 주차비, 정기점검까지 차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잡아야 해요. 대중교통 위주로 사신다면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통신비는 요즘 시니어 전용 알뜰 요금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잘만 선택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랑 영상통화 자주 하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카카오톡 많이 쓰신다면 데이터가 꽤 필요하기 때문에 5만 원에서 6만 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잡으시면 돼요. 문화여가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삶이 삶이지.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신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이기도 해요. 외부 활동이 없으면 우울증 오기 쉽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사회적 연결이 노인 인지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 커뮤니티, 이런 곳에 꼭 나가셔야 해요. 다행히 많은 공공시설에서 무료나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문화비가 많이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끔 영화 한 편 보고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손주 선물 사고 가끔 여행 한번 가고 싶죠. 이게 다 돈이에요. 소소하게 용돈처럼 쓰는 문화여가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요. 이 정도는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너무 아끼면 삶이 너무 쓸쓸해지고 그게 또 건강에 안 좋고 결국 의료비로 돌아와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예상 못하고 허를 찔리는 항목 이야기를 할게요. 경조사비와 예비비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언제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친척 결혼식, 장례식, 친구 생일, 이런 것들이 60대가 되면 오히려 더 잦아져요.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지인들 중에 투병하는 분들도 생기고 경조사비가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달은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이 나가는 달이 있어요. 장례식장 3번 다녀오면 그 달 경조사비만 15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달에는 다른 지출도 있으니까 그게 버거워지는 거죠. 예비비는 더 무서워요. 세탁기 고장, 보일러 수리, 가전제품 교체, 집수리, 이런 것들이 한 번 터지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나가기도 해요. 보일러 하나 교체하면 100만 원은 우습게 넘거든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10년 이상 쓰면 언젠가는 바꿔야 하고 그때 한 번에 돈이 팍 나가요. 냉장고 교체하는데 80만 원에서 120만 원, 세탁기도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게 한 해에 두 가지가 겹쳐서 나가면 그달 통장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따로 적립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게 보일러 수리비나 가전 교체 때 큰 숨통이 되줘요. 그러면 이제 다 합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항목들을 더해보면 이렇게 돼요. 식비 40만 원, 주거비자가 기준 25만 원, 의료비 20만 원, 의료예비 적립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4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예비비 적립 1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44만 원이에요. 반올림해서 약 150만 원. 이게 60대 여성이 자가에서 혼자 사는 최소 생활비, 딱 버티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좀 더 여유 있게 살려면, 그러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가끔 먹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고, 가끔 옷도 한 벌 사고,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필요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집 있는 분 기준으로 그래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니까 최소 200만 원 이상 여유롭게 살려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와? 이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국민연금공단 202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약 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성 수급자만 따로 보면 이보다 훨씬 낮아요. 여성들은 직장 생활 기간이 짧거나 경력 단절이 있거나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60대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요. 아예 국민연금이 없으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기초연금은 어떠냐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월 33만 4천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합해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최소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 채우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저축이나 예금 이자로 충당하고 어떤 분들은 퇴직금으로 만든 정기예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고 어떤 분들은 자녀한테 생활비 보조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저축 이자는 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억을 예금해 놓고 이자 300만 원씩 받으면 좋지만 그 1억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보장이 없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한테 기대는 건 자녀도 힘들고 본인도 눈치 보여서 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해야 할 준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 개인연금이든 즉시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해요. 주택연금은 집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한 옵션이에요.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건데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60세에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매달 약 7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하면 더 올라가서 같은 집으로 약 10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요.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의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아직 고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시길 권해요.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개인연금 저축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60세에 시작해서 70세까지 10년을 부으면 그것도 절대 작지 않아요.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수익이 붙으면 더 커지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늦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녀한테 모든 걸 의지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가정 화목에도 좋아요.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전세 사기, 대출 이자, 양육비,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녀들한테 엄마 생활비까지 얹으면 그 관계가 서서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생활비는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더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로요. 자, 지금까지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꺼내봤어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예비비까지 더해보면 최소 15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나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막연하게 무서운데 알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통장 내역을 한 달치만 꺼내서 뭐에 얼마 썼는지 항목별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공책에 연필로 써도 돼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그게 노후 준비의 진짜 첫걸음이에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난 뒤의 삶이 쓸쓸하거나 막막하거나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드실 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요. 혼자지만 준비된 혼자는 강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을 실제로 신청하면 나이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3억, 5억, 7억 직감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꼭 보러 오세요.